네, 용터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참사 당시 침묵 시위를 주도했던 분이죠. 그때는 이제 평범한 대학생인데 지금은 한 정당의 대표고 또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로 이제 나서게 된 분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대표님. 아이고, 이게 노동당 대표 하셨고 지금은 또 기본소득당을 창당하셔가지고 네. 지금 상임 대표신데 너무 많은 당 대표를 사실 딱 2번 했고요. 네. 기본소득당 대표도 사실은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로 좀 사퇴를 한 상태고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어쨌든 당 대표 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너무 죄송한 게 뭐냐면 노동당 계신 분들께도 그렇고 우리 용혜인 대표님께도 죄송한 게 저는 노동당이 기본소득당으로 이름을 바꾼 줄 알았어요. 아, 한동안. 네. 제가 정말 이게 너무 무식하고 제가 정말 아닙니다. 무지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게 노동당의 대표로도 계셨고요. 국위지도부로 네.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기본소득당 창당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노동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네. 새로운 정당 활동의 전망을 좀 찾아보고자 당원분들과 네. 토론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네네. 당시에 구기 대표단이 이제 네.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 개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2020년대에 새로운 정당의 정당이 제시할 대안이자 패러다임으로서 기본소득당을 좀 제시했었는데 이게 당대회에서 과반은 넘었지만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이제 부결이 되었고 네. 이제 노동당 노선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당 노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을 책임지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당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기본소득당이 있습니까? 독일에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하나 있고요. 캐나다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실제로 어떤 정치적 정당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그냥 상태입니다. 이름만 정당이고 네. 실은 활동 단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기본소득을 당 이름에 붙이고 또 기본소득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당원 당규를 가진 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언제 출범했습니까? 기본소득당은 지난 1월 19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정식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되었고요. 네네네. 이제 한 2달 정도 된 네. 정당입니다. 그렇군요. 2달 하셨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참여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당 당대표직을 내려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시게 되는 건데 더불어시민당은 또 다른 당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기본소득당을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탈당을 해야 해서 지금은 현재는 더불어시민당의 당원인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상 이중당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중당적이 나쁜 것도 있지만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또 결국 연대와 협동 또 연합 이거는 유럽 정치에서는 거의 일상화된 네. 이야기인데 우리는 당적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더불어시민당의 네, 당원이신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기본소득당에서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마음에는 이 기본소득당의 어떤 정강 정책 또 공약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안고 계실 텐데 기본소득당의 공약은 뭡니까?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핵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만 원. 그 연 얼마 정도 들어요? 예산이? 연 한 370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370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지금 병석에 알아 누워 계시지만 이건희 회장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갓난아기한테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기부터 태어나자마자 예.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되고 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본소득을 받긴 받겠지만 네. 내는 돈이 훨씬 더 많겠죠. 세금이. 네.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니 이건희까지 월 60만 원 줘서 뭐하냐. 그냥 고마워할 것도 아니고 월 60만 원으로 살림에 보탬이 될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은 왜 주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텐데 아니 부자들한테까지 왜 기본소득을 줘야 되느냐 이런 그 반론. 네. 지금도 미래통합당 같이 기본소득 반대하는 당에서는 그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걸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최저의 혹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투표권이 예전에는 부자들한테만 있었잖아요. 아, 그랬던 적이 아주 있었어요. 예전에. 네. 서양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네. 네. 근데 이제는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 역시 이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 뭐 부자들한테 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또 많이 돌려받고. 네, 예, 그렇습니다. 들어주고 말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예. 여기는 150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째째하게 60만 원 뭐냐 이런 얘기도 들으실 거고 네. 그쪽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국가혁명 배당금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허경영 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잖아요. 네, 네, 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원이슈 정당이라는 점이 좀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150만 원과 근데 이 15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재난기본소득 뭐 1,000만 원씩 주겠다 막 이렇게 현수막을 또 붙이셨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네. 예. 네,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모델을 정책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은 연 370조가 필요한 기본소득 어떻게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실제로 명목상 증세는 이제 370조 정도가 필요하지만 네. 실제로 순증세되는 금액은 한 100조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더 많고 네. 더 이득을 보는 모델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60만 원은 이제 모든 소득의 이제 15%의 이제 시민 재분배 기여금을 이제 부과해서 네. 소득의 15%씩을 모두가 평등하게 내고 평등하게 나눠 갖는 그런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그 정도로 그렇게 마련하자라고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가장 줄이지 않은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그래요? 기후 위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네.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탄소세를 탄소 배출량 1톤당 10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해서 주로 누가 냅니까 그거는? 주로는 이제 포스코나 이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 이제 내게 되겠죠. 자원 대기업들. 네. 예. 그래서 탄소세를 거둘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도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인데 토지공 개념을 도입해서 네. 한국도 1.5% 정도의 토지 보유세를 걷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도 이제 1.7%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다르지만 2에서 4% 정도의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를 걷고 있는데요. 네네. 한국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자산 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 그렇죠.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대안이자 이제 기본소득 재원 마련으로서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자라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죠. 기본소득당이 단독으로 예를 들면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추진한다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게 더불어시민당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제휴한 이 비례정당인데 이 안에서 이제 지금 의석을 가지신다 해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결국 또 지금 기본소득당에서 이번 더불어시민당의 비례의석 2석이 아마 이제 할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본소득당이요? 예. 기본소득당에다 한 석의 의석이 배정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용해인 대표께서 이제 배치를 다신다고 할 경우 혼자의 힘으로 그게 가능할지. 물론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죠. 21대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네. 최근에 정치권에서 또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과 또 합의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또 재난 국면을 맞아서 네. 시범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이랑 네.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예.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예, 이렇게 예. 많은 이제 광역지자체장들께서도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고 네. 국민적으로도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정파를 떠나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과연 기본소득인지를 예. 이제 아주 중요하게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만약에 달성되면은 해산됩니까? 뭐 그거밖에 없어요?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게? 네,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나서 해산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네. 네, 네. 기본소득당이 이야기하는 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일하지 않는 사람도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라는 것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 이름이 대체로 추상적이잖아요. 뭐 네. 국민의당, 뭐 미래통합당, 뭐 그리고 저기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그래서 이 당 이름에 어떤 정책 공약이 이렇게 새겨진 경우는 국가혁명 배당금당과 기본소득당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뭐 공약이 달성이 되면은 기본소득당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에 참 많은 미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낙오된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끌어안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의 책임을 좀 더 많이 부과하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기본소득당의 모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도 무상 대중교통, 뭐 무상 보육, 네. 무상 돌봄, 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 의료 이런 그 정책도 있더만요. 네, 이게 5대 공공서비스 강화 정책인데요. 기본소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기본소득은 좌파들도 주장하고 우파들도 주장하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그래요. 넓은 정책인데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시장 경제주의자들, 특히 네. 우파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먼저 기본소득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장주의자분들 중에도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 뭉쳐서 복지제도 다 없애고 n분의 1에서 그냥 기본소득으로 나눠 갖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렇게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고 기본소득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안전망들을 강화하면서 후퇴하지 않으면서 예. 여기에 더해서 삶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전 무상 대중교통은 뭐 예전에 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네.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2014년에 그때 내건 공약이 무상버스였어요. 네.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리고 대중교통은 공공의 영역이어야지 네. 이게 영리의 영역이 되는 순간 이건 아주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 대중교통은 대단히 저는 지지하는 바고 또 조금만 예산적 그 기술이 더해지면은 네. 예산 책정 과정에서 기술이 더해지면은 저는 충분히 기존 예산으로도 가능한 게 무상 대중교통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무상 보육, 무상 교육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육과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무상교육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이야기하셨고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법적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실현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기존의 예산들의 재조정과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필요한 만큼 이 증세의 예산들을 잘 조정해서 이제 돌봄의 영역이 이제 여성들에게만 전가된다거나 아니면 이거 돌봄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의 너무 많아요. 문제들을 예.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공돌봄, 공공보육 같은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네. 여기에 교육 같은 경우도 가난해서 교육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교육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무상 보육 교육 이렇게 해서
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는 네. 사실 국가가 비용을 다 대야 해요. 뭐 그냥 공짜로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용돈까지 얹어서 그게 국가가 인간에 대한 투자, 자기 국민에 대한 투자로서 매우 기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거는 무상 대중교통, 무상 보육교육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 뭐 무상 의료는 아니지만은 네.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떤 치료비가 나왔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 그러면 딱 100만 원까지만 내고 네. 그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바로 지금 기본소득당의 공약 네. 아닙니까?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네. 이제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또 전 세계가 많이 확인하기도 하고 국민분들도 많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 네. 네, 이런 코로나라는 특정한 전염병 이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이라거나 이제 네. 손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이제 사설보험에 이제 의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그 예. 목돈이 드니까.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을 치료를 못 받고 수술의 때를 놓쳐서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 100만 원 자기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해서 아무리 큰 병이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사실 저 2010년대부터 민주당 2010년 초반부터 이 민주당에서 이런 공약을 모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도 김용익 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신가요? 그분하고 뭐 하여튼 여러 또 김용익 이사장과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또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수가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문제. 많이 걸려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의료계 특히 저 네. 의협에서 의사협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반발하고 있고 만약에 하려고 하는데 저 최대집 같은 사람이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본소득당이 이번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의석 한 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21대 국회가 조금 더 21대 국회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연대와 연합을 모색해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만큼 네. 저는 정치권 안에서도 이런 좋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충분히 그런 논의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실천되느냐의 문제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야당 반대는 뭐 그렇다 치고 또 돈 있는 사람들 편에서는 언론 반대 뭐 그렇다 치고 뭐 저기 최대집 같은 의사협회 반대도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이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지금 뭐 당장 이번 재난 기본소득도 아니고 재난 긴급 생활안정 자금 이것도 하여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진척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용해인 대표 혼자 저기 국회 간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 나름대로 그 어떤 좋은 정책에 대한 부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관한 정치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답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로드맵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좀 절감하고 있고요. 네네. 총선 이후에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공약들,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지지하는 이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등등을 비롯해서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등등을 비롯해서 이 입법 로드맵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꼭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오늘 당장 답하실 일은 아니지만 네. 나 용해인이가 저 국회 가면은 이거 관철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은 이 공약이 국민들에게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참 좋은 공약인데 이게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네. 의구심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또 그만큼 기성 정치권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한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재난 기본소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 당정 사이에 모색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액수가 100만 원인데 전 국민은 아니고 80%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골간을 보면은 그
트럼프식의 재난 기본소득 구상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선별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다양한 모델들과 입장들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은데요. 네, 기본소득은 뭐 이건희부터 저기 가난하기까지 얄짤없이 다 주는 게 이제 기본소득이고 80%를 준다는 것은 어느 대상은 또 배제한다는 면에서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재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해에 가난했든 지금 가난했든 상관없이 이번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재난 상황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면 선별 없이 지급되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긴급한 재난의 상황 그리고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선별하고 어느 세월에 선별 후에 지급을 하냐를 생각해 보면 선별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들이 이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어렵지 부자인 사람들 골라내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컨대 뭐 건강보험 비용 이런 걸 보면은 딱 소득이 추산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빼고 그러니까 좀 많이 내는 사람들 빼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다 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소득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그렇죠. 한정이 되기 때문에 네. 올해에 이 자영업자라거나 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를 사실은 올해 연말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러네요. 예. 올해 당장 긴급한 재정 투입이라면 예. 작년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건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 주는 게 낫겠네요. 100%. 네. 그거 한 51조 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한번 주는 100만 원일 경우에는 51조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고요. 사실 예.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2월 25일에 30만 원 이야기를 글쎄 했었는데 말이에요. 다른 이제 광역 지자체장 분들께서 100만 원을 얘기하셔서 네. 사실 좀 우리가 너무 소심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소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환경영만 해도 150만 원 얘기하는데. 네, 그러게요. 아 근데 이제 용해인 대표의 그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60만 원 얘기한 이유가 100만 원 하면은 거부감이 너무 크고 실현되기 어려우니까 합의 가능한 선에서 60만 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60만 원이 예. 이제 정부 기준에 좀 따른 건데요. 예. 이제 매년 정부가 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를 정합니다. 중위소득의 30%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52만 원 정도이고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기본소득이면 이 생계급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네. 그래서 정부가 정한 금액 정도의 60만 원을 정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실상 우리 사회에 복지 사회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60만 원은 굉장히 타협하신 것 같고 아, 네. 네, 제대로 기본소득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고 하면 이제 6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럼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바로 그 라고 부분이에요.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60만 원으로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60만 원으로 시작하는 도입 모델로서 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렇군요. 예. 이후에 충분히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정도로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좀 변동이 되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한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델 중에 가장 높은 금액 수준은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0만 원 갖고도 뭐 그것만 먹고 살기는 어렵죠. 네, 사실은 이제 밥 먹고 월세 내면 이제 다른 생활비를 내지 못하는 금액이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 일을 안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를 더 벌기 위한 맞습니다. 그 100만 원이 또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야, 기본적으로 100만 원 깔고 가는데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어떤 그 구직의 그런 의욕을 또 부추길 수 네.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는 것인데 하여간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으로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정당 미래통합당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세요? 네, 포퓰리즘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날로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예. 지난번 보니까 그
40%대 초반이었다가 네. 49%로 훌쩍 뛰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0세의 네. 청년들이 예. 80%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라는 네. 여론조사가 또 나오기도 80%. 했어요. 네. 뭐 사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니 뭐 단지 18세에서 20세 뿐이겠어요? 네. 저 45인 저도 대환영입니다.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정책이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 걸 보면 네. 기존의 정치 그리고 기존의 포퓰리즘이라고 이 기본소득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를 해왔나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례연합정당 참여 전에 그 기본소득당이 이제 후보를 결정을 했는데 네. 보니까 비례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구 출마 후보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네, 기본소득당의 지역구 후보는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경기도 고양 원래 갑에 등록을 했다가 최근에 고양정으로 이제 지역구를 좀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신지혜 후보가 이제 네. 고양정에 출마를 할 예정이고요. 그럼 녹색당에 있는 분하고 이름이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오해, 이름은 조금 다른데요. 그 네. 녹색당에 계셨던 분은 신지예고요. 저희 기본소득당은 죄송합니다. 신지혜입니다. 네, 네, 두 죄송합니다. 분이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으신대요. 죄송합니다. 서로가. 아니, 사실 사람 이름이 예와 혜를 헷갈릴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45살 되니까 이제 대가리가 노후엔 메모리가 꽉 차서 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 네, 그리고 한 죄송합니다. 분은 이제 서울 은평을의 신민주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네, 지역구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소득당 거기서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참여가 확정됐는데 다른 여타 이제 진보정당, 뭐 정의당은 애초부터는 참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네. 녹색당 이것은 이제 참여하기로 했는데 정치개혁연합 네.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민주당이 합류하지 않겠다. 더불어시민당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을 위하여 네.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녹색당 이쪽으로 오든지 말든지 그랬다고 이제 사실은 녹색당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진보적 색채를 띤 정당 중에서 기본소득당은 시민을 위하여 즉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다른 진보정당들이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개혁연합과 이제 네. 시민을 위하여 두 가지의 플랫폼 정당이 준비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선거연합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중심의 선거연합이 아니라 21대 국회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책연합을 하자라고 네. 제가 좀 제안을 드렸어요. 네네. 그걸 보시고 이제 시민을 위하여에서 연락을 주셨고 사실은 정치개혁연합과는 공식적으로 선거연합정당 관련된 논의를 전혀 진행한 바가 없어서 그래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동안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얘기를 해오셨다면은 네. 너무나 자연스럽죠. 예. 근데 그쪽으로 가려다가 민주당이 이쪽 온다니까 따라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가지고 그건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정계련과는 전혀 논의를 한 바는 없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통화는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너무 다른 여러 진보정당과 뜻을 함께하면서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하승수 변호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계연 쪽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녹색당도 그래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했고 최근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정치개혁연합과 지금의 더불어시민당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까지는 이제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선거연합 정당이라는 것의 취지가 이제 연동형 비례제의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잘 살리고 여기에 더해서 21대 국회 과제와 정책들을 중심으로 가져가기로 이제 어떤 시민사회와 민주진보 진영에서의 뜻이 모여져 가고 있었던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뜻 있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비례정당인데 이 뿌리를 살펴보면은 뭐 지금 당대표이신 우의종 교수님이나 최백은 교수님 모두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입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인데 그런 어떤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어떠한지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검찰로부터 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하면서 이제 예. 카카오톡 압수수색도 당하고 아니, 근데 아직도 난 너무 궁금했던 게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인데 네. 아니 이런 표현을 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 무슨 네. 근거로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집시법 위반 집시법? 혐의로 사실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거든요. 침묵 사건은. 시위를 했는데 네. 침묵 시위를 했다고 집시법 위반?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침묵 시위도 이게 뭐 말하면 처벌 대상인 거예요? 이제 관훈상제에 대한 것이나 혹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집회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대법원 판례로 다 정해져 있는 나와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었고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상태고 대법원에 올라간 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 2심은 박근혜 정권 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제가 뭐예요, 대체? 집시법에서 무슨 어떤 조항이 문제로 지적이 된 거예요?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미신고 집회를 했다? 것인데요. 네. 그런데 벌금 300, 200 이게 아니 왜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까지?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2번 정도 저도 이제 경찰에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하다가 연행이 돼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유치장이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네. 유치장까지 갔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이제 유치장에 갔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경찰이 막지 않았으면 평화롭게 길을 건너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위를 이제 경찰이 막아섬으로 인해서 좀 이제 해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연행이 되었었고 그거 같은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길을 열어주니까 저희가 평화롭게 마무리한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세월호 참사에 마음 아파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슬퍼하는 이 마음을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렇게 억압적으로 나오다 보니 네, 좀 이제 연행되는 이제 불상사가 좀 있었죠. 그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네. 뭐 입장이 잘 정리가 네, 되었다고 봐야 검찰 되겠네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개개인들의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 검찰 개혁 관련된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이슈들보다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지 네. 아니면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핵심인지 이런 좀 대안과 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할 당시는 대학생 신분이었죠? 네, 당시에 25살 대학생이었고요. 그 당시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다고? 네. 체포되면서 아이고 공무원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셨겠어요? 사실은 그때까지도 제가 되게 억울했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는 마음으로 공무원 시험을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 일이 계속 길어지면서 네.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 한다는 것이 참 네. 무슨 의미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 네. 동기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평범한 대학생이 왜 그 침묵 시위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당시? 당시에 제가 이제 원래 안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단원고등학교가 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네. 그때 즈음에 생긴 신생학교였고 교복이 되게 예쁘거든요, 단원고가. 네네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중학교 3학년 때 단원고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고 단원고에 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익숙한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경악했던 사건이었고, 안산에 사셔서 네, 사실은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는데 이제 이 너무 답답함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저의 친구 한 명이 우리 이렇게 남은 이들의 책임을 오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럼 뭐라도 하자라고 했었고 당시에 그러면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추모를 해야 된다 지금은 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침묵 행진을 시작하게 됐죠. 가만히 있으라에 꽂히신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선내 방송으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19일에서 20일, 2014년 4월 19일에서 20일 넘어가는 그 밤에 네. 진도대교를 이제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건넜어요. 예, 기억합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행진을 하셨는데 경찰 병력이 그분들을 막았었던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예. 그때 이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우리 애를 살려내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행진을 했었는데 그 모습, 그 실종자 가족들을 막아서는 그 모습이 경찰들의 모습이 혹은 정부의 모습이 이 세월호 선내 방송이었던 가만히 있으라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예.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가해자들, 당신들이 했던 이 말, 가만히 있으라. 이 말에서 뭐 느끼는 바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군요. 자,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이 이제 그로부터 6년 후에 기본소득당의 대표를 지내면서 국회의원 후보가 됐고 그렇게 배지를 다는 것이 확정되는 날이 못 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월 16일 세월호 6주기입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각별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총선 끝나고 다음날 뭐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잘 안 들고 저는 그날 광화문 광장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월호의 저 기억 희생자분들 앞에 좀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은 당시 제가 25이었고 이제는 30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뭐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활동들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삶의 변화들을 겪어왔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무엇이 변했나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좀 총선 이후에는 좀 나눌 수 있는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좀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그런 활동 하셔야겠어요. 네, 당연하죠. 지금 어디까지 왔고 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는지. 사실 세월호 이슈가 많이 그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제가 세월호 만약에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가족분들한테 연락을 가끔 받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작년 연말에도 이제 통화를 몇 분 하고 이제 새로운 해가 밝으면 함께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와 총선 등으로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가족분들과 함께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이야기하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작년에 이제 그 헬기 관련된 사안들도 있었잖아요. 이 구조 방해와 수사 방해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처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작업들이 좀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서 언론에 보도는 되지만 2014년과 같은 어떤 국민들의 마음의 충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는 작업부터 좀 국회의원이 되건 혹은 되지 않건 이런 것들이 좀 6주기를 맞이한 4월 16일, 여섯 번째 4월 16일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촛불 혁명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 전세 기본에서 우리 국민 데려오고 또 단 한 명의 이 감염자라도 어떻게든 치료를 해서 확진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치료해주는 이걸 보면서 세월호 때의 나라는 갔구나. 새로운 나라가 또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는데, 자, 그러나 또 세월호 참사의 그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은 이 또한 미화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나라다운 나라의 완성은 요원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전 대표께서 만약에 국회에 가시게 된다면은 이런 일들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국민적 기대가 있다는 점이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오늘 저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 섭외를 받을 때는 기본소득당의 대표였는데요. 오늘은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당원으로서 비례대표 후보로서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실제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극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가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서 좀 이번에 출마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21대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동료 국회의원분들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대안과 정책과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한 3주 남았고 저도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기본소득당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던져나갈 새로운 질문과 물음들에 대해서 많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많은 지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셨고 지금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용해인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갖고 계신 그 꿈과 또 비전이 한국 사회에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용터뷰 여기까지입니다.